6화 새벽 창고. 새벽은 바다보다 먼저 찾아왔다. 바다는 아직 어둠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하늘은 벌써 회색빛을 풀어놓고 있었다. 회색빛은 소금기처럼 천천히 번졌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젖어드는 느낌이었다. 덕임은 밤새 창고 앞에서 등을 기대고 졸다 깨달을 반복했다. 눈을 뜨면 바람이 들어오고 눈을 감으면 소리가 들어왔다. 바닷소리, 갈대소리, 멀리 닭 우는 소리. 닭 울음은 늘 아침을 알리지만 오늘 덕임에게 닭 울음은 끝났다가 아니라 또 시작이다였다. 곰배는 둑길 끝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세우고 팔을 그 위에 얹고 어딘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사람은 밤샘을 하면 얼굴이 망가진다. 덕임도 그랬고 곰배도 그랬다. 다만 덕임은 익숙했고 곰배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덕임은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자물쇠를 눈으로 먼저 보고 손끝으로 나중에 봤다. 눈은 속기 쉬워도 손끝은 잘 속지 않았다. 손끝은 늘 진짜를 먼저 만났다. 자물쇠 아래쪽에 희끗한 자국이 있었다. 쇠가 긁힌 자리, 어제까지 없던 자리였다. 덕임은 손가락 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 훑었다. 거칠었다. 마치 누가 이를 갈아놓은 듯한 거칠음이었다. 덕임의 숨이 짧아졌다. 문고리 옆 나무도 달라져 있었다. 나뭇결 사이에 얇게 파인 선이 두어 줄. 아주 얇아서 모르면 모를 자국인데 덕임은 알았다. 이런 건 바람이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건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열고 싶어 하면서 만든다. 덕임은 주머니에서 어젯밤 곰배가 주워온 쇳조각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물쇠 자국에 대보니 모양이 딱 맞는 건 아니어도 결이 맞았다. 딱 그 결. 억지로 비집는 결. 덕임은 쇳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덕임은 일부러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떨림을 숨기는 방법은 더 세게 잡는 것뿐이었다. 곰배가 일어나 덕임 옆으로 왔다. 곰배가 자물쇠를 보고 말했다. 했네. 덕임은 대답 대신 자물쇠를 가만히 눌러봤다. 눌러보면 안다. 아직 버티는지 아니면 마음이 이미 꺾였는지. 자물쇠는 버티고 있었다. 버티고 있었지만 버팀에는 상처가 남았다. 덕임은 창고 문을 한 번 더 살폈다. 문틈 아래로 흙이 조금 더 쓸려 나와 있었다. 어제보다 누군가 바닥에 엎드려 문틈을 들여다보고 손을 넣고 비집으려 했다는 뜻이었다. 덕임은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창고 앞에 낯선 숨소리,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손, 손끝에 묻는 진흙, 손에 닿는 차가운 쇠. 덕임은 그 상상을 끊어내듯 창고 문짝을 손바닥으로 세게 한 번 쳤다. 쿵!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곰배가 놀라 덕임을 봤다. 덕임은 곰배를 보지 않고 말만 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여. 곰배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부정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덕임은 두 끼를 올려다봤다. 새벽이면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기 시작한다. 염전판으로, 바다로, 갯벌로. 사람들은 배고픔 때문에 나온다. 그리고 배고픔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된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직 가까운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덕임은 알았다. 아침이 되면 어제 회관에서 했던 말들이 다시 살아난다. 공동, 절차, 면에서 그 말들은 햇빛을 받으면 더 커진다. 어둠이 숨겨주던 욕심이 낮에는 얼굴을 내민다. 덕임은 문득 창고 벽면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부는 쪽 창고 옆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이 있다. 덕임은 그쪽을 살폈다. 벽 아래쪽에 발자국이 있었다. 개찌늘기 말라붙은 발자국.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발자국들은 한 방향으로만 있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한 흔적이었다. 기다렸다가 다시 가까이 갔다가 또 물러선 흔적. 덕임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은 말로 발뺌해도 발자국은 발뺌을 못한다. 곰배가 덕임 뒤로 와서 발자국을 봤다. 곰배가 낮게 말했다. 몇 놈이네.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을 길게 내쉬면 마음도 조금 길어진다. 길어진 마음은 결심으로 바뀐다. 덕임은 그 결심이 자기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다. 밤을 새우고 자물쇠를 만지고 발자국을 보고 끝내 안 되겠다가 되는 과정. 덕임은 창고 문 앞에 다시 섰다. 손을 뻗어 자물쇠를 쥐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닿았다. 덕임은 그 차가움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했다. 차가움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였다. 덕임은 작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어쩌면 자기에게. 이 싸움 길 건네. 곰배가 덕임을 봤다. 곰배는 덕임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다 알진 못해도 길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다. 덕임은 창고 문 옆 낡은 나무 판자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판자 뒤쪽에 숨겨뒀던 낫을 꺼냈다. 낱날은 아직 반짝이지 않았다. 새벽빛이 약해서였다. 하지만 덕임은 알았다. 해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 낱날이 사람들 눈에도 들어올 거라는 걸. 덕임은 낫을 다시 숨기지 않았다. 창고 문 옆 자기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꺼내든 건 아니지만 있다는 걸 알려두는 자리. 덕임은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도 알았다. 싸움은 덕임이 원한다고 멈추지 않는다. 싸움은 배고픔이 멈출 때 멈춘다. 덕임은 마지막으로 창고 문을 바라봤다. 문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덕임 눈에는 문이 전과 달라 보였다. 문은 더 이상 일터의 문이 아니었다. 문은 경계였다. 집의 대문처럼 안과 밖을 가르는 선. 덕임은 그 선을 넘게 두지 않을 거였다. 바닷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다.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섰다. 갈대가 일어서는 걸 보며 덕임은 생각했다. 누워도 다시 일어나야 산다. 덕임은 창고 문 앞에서 낫자루를 한 번 쥐었다 놓았다. 그리고 허리를 세웠다. 새벽이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넘어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욕심은 더 발버둥친다. 덕임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단단히 서 있었다. 7화. 우물가. 우물가엔 늘 사람이 모였다. 물을 기르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을 기르러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도 우물가만큼은 바람보다 말이 먼저 돌았다. 말은 물처럼 퍼지고 물보다 더 깊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덕임이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나자 몇몇 시선이 물동이 위로 슬쩍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시선은 물을 보는 척하면서 사람을 봤다. 덕임은 그 시선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게 때로는 싸움보다 어려웠다. 우물 두레박이 덜컥 내려갔다 올라왔다. 줄이 젖은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두레박이 수면을 찍을 때 퐁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만큼은 정직했다. 두레박은 물을 뜨면 뜨고 안 뜨면 안 뜬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아따, 덕임이 왔네.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봐라 하고 알리는 소리였다. 어젯밤 창고 앞에서 서리 맞고 서 있었댄다며. 서리 맞긴 뭘 맞아. 성질이 서리여. 낄낄 웃는 소리가 섞였다. 덕임은 웃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웃음은 늘 약한 대로 굴러온다. 굴러온 걸 발로 차면 흙먼지만 더 난다. 덕임이 두레박 손잡이를 잡았을 때 옆에서 물동이를 쿵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무겁게 내려놓는 소리. 말도 무겁게 내려놓을 사람의 소리였다. 쌍가마댁이었다. 쌍가마댁은 두레박줄을 한번 잡아당기며 덕임을 힐끗 봤다. 그 눈빛에는 너 오늘도 서 있냐 하는 것과 그래도 잘했네 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었다. 쌍가마댁은 늘 그랬다. 칭찬과 비웃음을 한 숟갈에 섞어 먹였다. 덕임아. 쌍가마댁이 낮게 불렀다. 덕임만 들으라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우물가에서는 낮은 목소리도 금방 퍼졌다. 사람들이 귀를 길게 늘여서 듣기 때문이다. 덕임이 대답 대신 물동이를 우물가 돌 위에 올려놓았다. 돌이 차가웠다. 덕임은 그 차가움이 좋았다. 뜨거운 건 사람하고 싸울 때만 나온다. 쌍가마댁이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누가 왔다 갔다 했다며? 덕임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말했다. 왔지. 누구였는데? 덕임은 줄을 감으며 아주 짧게 말했다. 어둠이여. 쌍가마댁이 코웃음을 쳤다. 아따, 어둠이 열쇠 따개를 들고 다니나. 덕임이 잠깐 시선을 들었다. 쌍가마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든 무엇이든. 우물가 사람들은 모른 척을 잘하지만 모르는 건 거의 없었다. 덕임은 물을 동이에 붓고 손으로 물표면을 한번 쓸어내렸다. 떠오르는 먼지가 둥글게 퍼졌다. 쇠조각 하나 떨어뜨리고 갔어. 덕임이 아주 낮게 말했다. 쌍가마댁 눈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계산이 들어왔다. 계산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람은 한 놈이 아니겠네. 발자국이 여러 개였어. 덕임의 말이 끝나자 우물가 주변에서 물을 뜨던 손들이 잠깐 멈췄다. 멈춘 손들은 다시 움직였지만 움직임이 달라졌다. 더 빨라지고 더 조급해졌다. 겁이 나면 사람은 물을 더 빨리 뜬다.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서다. 누군가가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덕임이 혼자 참고 지킬락함은 밤마다 그럴 것이여. 차라리 열쇠를 회관에 내놔불제. 덕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말이 길어진다. 말이 길어지면 싸움이 커진다. 쌍가마대기 대신 그쪽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회관에 내놔불면 그 열쇠가 박주사 주머니로 들어갈 건디. 순간 우물가 공기가 쪼그라들었다.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조심해진다. 이름은 칼이다. 칼을 휘두를지 말지는 말하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 덕임은 쌍가마댁을 흘끗 봤다. 쌍가마댁이 덕임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박주사를 씹는 것 같기도 했다.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쌍가마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동이 뚜껑을 덮으며 덕임에게만 들릴 만큼 작게 말했다. 덕임아, 네 혼자 서면 죽어. 덕임은 손에 남은 물기를 바지에 문질렀다. 물기는 금방 마르지 않았다. 소금기 섞인 물이라 더 끈적했다. 나가 혼자 서고 싶은 줄 아냐? 덕임이 말했다. 이 말엔 힘이 없었다. 힘이 없는 말은 진짜 말이다. 쌍가마댁이 혀를 찼다. 그럼 왜 혼자 서 있냐? 덕임이 물동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누가 같이 설 건디? 이 말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꾸짖음이었다. 덕임은 우물가 사람들 모두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너희는 어디 있냐는 말. 쌍가마댁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의외로 아주 짧게 말했다. 나. 덕임이 멈칫했다. 물동이가 손에서 아주 조금 흔들렸다. 덕임은 흔들림을 감추려 더 세게 들었다. 쌍가마댁이 덧붙였다. 나도 배고프다.
나도 애 입에 밥 넣어야 혀. 덕임은 그 말을 듣고 속이 한번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졌다. 뜨거워지면 믿고 싶고 차가워지면 의심이 남는다. 덕임은 그 둘 사이에서 살았다. 덕임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왜 나 편을 들어? 쌍가마댁은 눈을 흘기며 마치 덕임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는 듯 말했다. 편이라니께. 아따, 나는 내 편이지. 그리고 쌍가마댁은 우물가 주변을 슬쩍 훑었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투박하게 말했다. 근디 말이여, 판세가 이렇게 감은 결국은 판석이 같은 놈들이 다 쥐고 흔들겄지. 그람은 우리 같은 것들은 또 밑에서 허리 꺾이고. 덕임은 판석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이름이 나오면 싸움이 구체가 된다. 구체가 되면 피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있다. 쌍가마댁이 덕임에게 몸을 조금 더 기울였다. 오늘 낮에 말이여 누가 박주사 집 뒤로 들어가는 거 봤다. 덕임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다. 누구? 쌍가마댁이 입술만 움직였다. 봉철. 그 말은 우물물보다 차갑게 내려앉았다. 덕임은 속으로만 한 번 숨을 삼켰다. 봉철이 박주사 집 뒤로 들어갔다는 건 공동이라는 말이 이미 뒤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거래는 늘 뒤에서 시작해 앞에서 끝난다. 앞에서 끝날 때는 이미 늦다. 덕임은 물동이를 어깨에 올렸다. 무게가 똑바로 어깨를 눌렀다. 덕임은 그 눌림이 좋았다. 무게는 사람을 똑바로 세운다. 쌍가마댁도 물동이를 들었다. 그리고 덕임 옆에 섰다. 어깨가 나란히 되는 순간 우물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움직였다. 뭔 일이냐 하는 시선. 붙었네 하는 시선. 시선은 언제나 말을 대신했다. 쌍가마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덕임아, 물이 짜다야. 바닷물 타불었나? 사람들이 킥 웃었다. 웃음이 풀리자 긴장도 잠깐 풀렸다. 쌍가마댁은 늘 이렇게 풀어놓고 뒤에서 다시 조이는 사람이다. 덕임도 일부러 투박하게 받아쳤다. 네 혀가 더 짜불었다. 또 한 번 웃음이 났다. 웃음 속에서 둘은 나란히 우물가를 떠났다. 우물가를 벗어나 갈대밭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쌍가마댁이 다시 낮게 말했다. 오늘 밤 나가 한번 서볼란다. 니는 잠깐이라도 눈 붙여. 덕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을 믿는 건 갯벌에 발을 디디는 것과 같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덕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덕임에게는 커다란 변화였다. 혼자가 아닌 둘이 되는 순간. 둘이 되면 마을은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둘이 되면 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덕임은 갈대 사이로 보이는 창고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열쇠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이 될지도 몰랐다. 덕임은 물동이 무게를 다시 어깨로 느끼며 속으로만 말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네. 봐라. 박주사 집 뒤. 박주사 집 뒤뜰은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다. 마당 앞은 늘 누가 오가고 우물가 소문이 바람처럼 넘어오지만 뒤뜰은 담장과 장독대가 막아줬다. 뒤뜰에선 바닷바람도 한번 꺾여 들어왔다. 바람이 꺾이면 말도 꺾여 들어왔다. 큰 소리는 못하고 속말만 남았다. 장독대 사이로 작은 길이 나 있었다. 그 길 끝 담장 그림자가 가장 짙은 자리에서 박 주사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었다. 서서 자꾸만 소매 끝을 만졌다. 손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은 마음도 가만히 못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났다. 바닥을 조심스레 밟는 소리.
누가 봐도 몰래 들어오는 발소리였다. 봉철이었다. 봉철은 뒤뜰로 들어오자마자 숨을 한 번 삼켰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달려온 사람처럼. 그런데 달려온 사람치고는 눈이 또렷했다. 눈이 또렷한 건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었다. 박 주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역으로 왜 왔냐? 남들 보면 말라. 봉철이 낮게 말했다. 말은 이미 나불었어. 어제부터. 박 주사의 얼굴이 굳었다가 금세 풀렸다. 굳어지는 건 진짜 얼굴이고 풀리는 건 살아남는 얼굴이다. 박 주사는 늘 그 두 얼굴을 잘 바꿨다. 그래서 뭔 일인디? 봉철은 주변을 한번 훑었다. 장독대, 담장, 닫힌 뒷문.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말을 뱉었다. 덕임이 열쇠 안 내놓을 거요. 박 주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라겄지. 근디 계속 저렇게 두면 우리 몫이 없어져. 봉철의 우리는 단단해 보였지만 박 주사는 그 안에 숨은 칼날을 봤다. 우리는 언제든 너로 갈라진다. 박 주사는 그런 순간을 수도 없이 봐왔다. 박 주사가 봉철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봉철아. 박 주사는 이름을 부를 때만 사람처럼 보였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는 잠깐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엔 다시 몫이 된다. 네가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면 면에서 사람 내려온다. 그럼 덕임만 끝나는 게 아니여. 봉철이 이를 악물었다. 면이고 뭐고 지금 우리 배가 먼저 꺼지겄어. 박 주사는 봉철의 말에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면 적이 된다. 박 주사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신 적을 써먹는 쪽이었다. 박 주사는 소매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접힌 종이었다. 종이는 새 것이 아니었다.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있었다. 종이를 꺼내는 동작이 자연스러운 걸 보면 박 주사는 이미 종이를 손에서 굴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거. 봉철이 종이를 보려고 하자 박 주사가 손을 살짝 뒤로 뺐다. 보게는 하되 빼앗기진 않겠다는 자세였다. 뭔디? 면에서 내려온 말이여. 봉철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위에서라는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심장을 쥐고 있었다. 위는 멀어서 더 무서웠다. 가까우면 싸우라도 해보는데 멀면 그냥 기다리다 굽는다. 박 주사가 말을 이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리될 때까지는 임시로 관리위원회를 두락하더라. 봉철이 숨을 삼켰다. 관리위원회? 박 주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면 절차도 있고 책임도 있고 말도 덜 나오겠지. 봉철은 그 말 속에서 다른 말을 들었다. 관리위원회는 누가 앉느냐가 전부였다. 누가 앉으면 누가 나간다. 봉철은 덕임이 나가길 바랐다. 덕임이 나가야 자기 몫이 늘어난다. 사람은 배고프면 그렇게 된다. 봉철이 물었다. 그럼 누가 앉는디? 박 주사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가 들어와야지. 봉철이 잠깐 말문이 막혔다. 들어간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뜻이고 힘이 생긴다는 건 책임도 붙는다는 뜻이다. 봉철은 책임보다 몫이 더 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봉철이 다시 물었다. 덕임이는? 박 주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덕임이는 말이 너무 세.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했고 핑계 같기도 했다. 사실은 걸리적거린다는 뜻이었다. 봉철의 얼굴에 순간 만족이 스쳤다가 바로 걱정이 올라왔다. 근디 덕임이가 가만히 있겠냐. 박 주사는 기다렸다는 듯 종이를 다시 접어 소매 속으로 넣었다. 종이가 들어가며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봉철 귀를 긁었다. 종이 소리는 늘 사람 마음을 긁는다. 박 주사가 낮게 말했다. 가만히 있게 만들면 되제.
봉철이 눈을 찌푸렸다. 어찌? 박 주사는 담장 너머를 한번 봤다. 누가 듣는지 확인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봉철 쪽으로 고개를 더 기울였다. 열쇠를 자발적으로 내놓게 만들면 돼. 자발적으로? 그래. 마을을 위해 서락하고 절차락하고 면회 서락하고. 박 주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단단했다.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사람을 눌러버릴 수 있는 말들. 그 말들은 피를 안 보이게 한다. 그런데 더 오래 아프게 한다. 봉철이 망설이는 틈에 박 주사가 한마디를 더 던졌다. 봉철아, 니 나중에라도 찍히면 안 된다. 지금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보여야 혀. 봉철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찍힌다는 말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찍히면 끝난다. 끝나면 굽는다. 봉철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람은 덕임이한테는 뭐라고 혀야 하냐. 박 주사가 마치 오래 준비해둔 대사처럼 답했다. 혼자 지키면 마을이 갈라진다고 혀. 싸움 나면 애들부터 굽는다고 혀. 그 말은 덕임을 겨냥한 말이었다. 덕임이 가장 약한 구멍이 어딘지 박 주사는 알고 있었다. 덕임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흔들린다. 박 주사는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다. 봉철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양심이 완전히 죽은 얼굴은 아니었다. 다만 배고픔이 양심을 눌렀다. 배고픔은 늘 이긴다. 박 주사는 봉철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가서 너무 센 말은 하지 말거라. 사람은 겁부터 먹이면 더 독해져. 봉철이 뒷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럼 박 주사 양반은? 박 주사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속이 들킨다. 대신 아주 무난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마을이 안 깨지게만 할 거요. 그 말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박 주사에게 마을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있는 판이었다. 판이 깨지면 자리도 사라진다. 그러니 판을 지키는 게 맞다. 다만 그 판 위에서 누구를 떨어뜨릴지는 박 주사가 정할 일이었다. 봉철이 사라지고 뒤뜰에 혼자 남자 박 주사는 한참 동안 담장에 기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면 몸을 아주 조금 더 기댔다. 바람 부는 쪽에 기대는 건 이 사람의 버릇이자 생존이었다. 박 주사는 소매 속 종이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종이는 따뜻하지 않았다. 종이는 늘 차갑다. 그런데도 박 주사는 종이를 놓지 못했다. 종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다. 박 주사는 그 소리에 눈을 깜빡였다. 순간 아주 잠깐 사람 같은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금세 사라졌다. 박 주사는 다시 뒷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며 툭 소리가 났다. 그 툭 소리는 해원에서 또 하나의 줄이 당겨졌다는 소리였다. 구아. 주막 뒤편. 주막 뒤편은 앞마당보다 더 눅눅했다. 막걸리 냄새가 아니라 사람 속내가 눌어붙은 냄새였다. 앞에서는 웃고 떠들어도 뒤에서는 말이 짧아졌다. 짧아진 말은 칼이 됐다. 칼은 길게 휘두를 필요가 없다. 딱 한 번만 베면 되니까. 최판석은 그늘에 먼저 서 있었다. 담장에 등을 붙인 것도 아닌데 담장이 그 사람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손은 바쁘지 않았다. 손이 바쁘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바쁜 법이었다. 발소리가 났다. 일부러 조용히 걷는 발소리. 조용히 걷는다는 건 누가 봐도 몰래 들어온다는 뜻이다. 박 주사가 들어섰다. 얼굴은 평소처럼 무난한 척했지만 눈밑이 꺼져 있었다. 밤새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기댄 사람의 얼굴이었다. 여기서 뭔 소리를 하려고. 박 주사가 먼저 말을 던졌다. 성질을 내는 척해야 상대가 물러난다.
박 주사는 그걸 잘 알았다. 최 판석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성질은 집어넣어. 지금은 성질 부릴 때가 아니여. 박 주사가 턱을 굳혔다. 그람은 뭐여? 또 뭘 하자는디? 최 판석은 주막 쪽을 한번 흘끗 봤다. 앞마당 소리는 멀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 소리 위로 최 판석이 낮게 말했다. 염전 창고. 덕임이가 꽉 쥐고 있지? 박 주사는 대답 대신 콧김만 짧게 냈다. 인정은 되지만 입으로 인정하면 발목이 잡힌다. 최 판석이 손을 주머니로 넣었다.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종이는 주막 뒤편 공기랑 어울리지 않게 말끔했다. 종이만 말끔하면 뭐하나 종이 위에 올라갈 이름이 더럽혀질 건데. 박 주사의 시선이 종이에 박혔다. 종이는 사람 눈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칼날보다 조용히 목을 조르는 힘. 그게 뭔디? 최 판석이 종이를 펼치지 않았다. 보여줄 듯 말 듯. 그 애매함으로 사람 마음을 먼저 끌어당겼다. 면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 임시관리니 위원회니 그런 말. 박 주사의 눈이 잠깐 더 흔들렸다. 말은 말이지. 확정도 아니고. 최 판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직은 말이지. 그리고 종이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톡 쳤다. 근디 말이 종이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여. 박 주사가 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스스로도 크게 느껴졌는지 박 주사는 괜히 목을 가다듬었다. 나가 뭘 어찌하라고. 최 판석이 아주 천천히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듯 말을 밀어넣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돛을 먼저 펴야지. 박 주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바람 부는 쪽으로 몸 기댄다고 늘 사는 건 아니여. 최 판석의 눈이 웃지 않았다. 그래서 박 주사가 필요한 거여. 박 주사는 그 한마디에 속이 간질거렸다. 누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쓸모처럼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불안해진다. 칭찬은 대개 빚이 된다. 최 판석이 종이를 조금 더 박 주사 쪽으로 내밀었다. 펼치진 않았다. 대신 딱 한 줄만 보이게 했다. 염정간척지 임시관리. 박 주사의 눈이 그 한 줄에 붙었다.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해원 사람들 목숨줄을 당길 수 있었다. 박 주사가 낮게 말했다. 이런 건 누가 갖고 다니냐? 최 판석이 어깨를 아주 조금 으쓱했다. 갖고 다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요. 박 주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소리 너무 앞서간다. 최 판석이 종이를 다시 접었다. 바스락. 그 소리가 박 주사 귀를 긁었다. 종이 소리는 늘 사람 속을 긁는다. 앞서가야 산다. 뒤처지면 남이 정한 목만 받게 돼. 박 주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이 나오지 않아 숨으로 버티는 사람처럼. 최 판석이 한 발 더 다가왔다. 가까워지면 체온이 느껴질 법도 한데 최 판석은 체온이 없었다. 소금 창고 벽처럼 차가웠다. 덕임이 손에서 열쇠가 빠지면 싸움은 끝나.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박 주사가 바로 물었다. 끝난다고? 최 판석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지. 최 판석은 담장 너머 바다 쪽을 흘끗 봤다. 썰물 자국이 아직도 반짝였다. 반짝임은 예쁘지만 그 반짝임 때문에 사람은 길을 착각한다. 열쇠가 회관으로 가고 회관이 면으로 붙고 면이 종이를 내려보내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절차가 되는 거요. 박 주사의 입술이 얇아졌다. 그람은 덕임이는? 최 판석이 대답을 오래 끌지 않았다. 오래 끌면 잔인해 보인다. 최 판석은 잔인해 보이는 걸 싫어했다. 잔인한 일은 뒤에서 하면 된다. 덕임이는 독해. 독한 사람은 오래 버틴다. 근디 오래 버티는 사람은 다들 불편해요.
박 주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다. 불편한 사람은 결국 정리된다. 정리라는 말은 쓰레기에도 사람에게도 쓰인다. 박 주사가 낮게 말했다. 너무 큰일 만들지 마라. 최 판석이 웃었다. 이번엔 입꼬리만이 아니라 눈에도 아주 얇게 웃음이 들어갔다. 그 웃음이 더 섬뜩했다. 큰일은 이미 만들어졌어. 해방은 됐다 하지만 사람 속은 해방이 안 됐잖여. 최 판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박아 넣었다. 박 주사 양반. 지금은 마을이 아니라 이름 싸움이여. 박 주사는 대꾸하지 못했다. 대신 담장에 손바닥을 대고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살짝 기댔다. 기댄다는 건 이미 반쯤 넘어갔다는 뜻이었다. 최 판석은 종이를 소매 안쪽으로 넣고 돌아섰다. 주막 앞마당 소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던졌다. 내일 아침 창고 앞이 제일 시끄러울 거요. 시끄러울 때가 손 바꾸기 제일 좋다. 박 주사는 혼자 남았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다. 바람은 늘 정직했는데 사람은 정직하지 않았다. 박 주사는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손이 가만히 못 있는 건 마음이 가만히 못 있어서였다. 그리고 회원에서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항상 누군가의 몫이 먼저 사라졌다. 10화 회원 들머리 둑길. 회원으로 들어오는 길은 둑길 하나였다. 한쪽엔 붉은 황토가 말라 갈라져 있었고 다른 한쪽엔 검은 갯벌이 숨을 삼키듯 꿈틀거렸다.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물자국을 남겼다. 물자국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칼날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것들이 사람을 속이는 곳이 회원이었고 회원은 늘 그런 얼굴로 사람을 맞았다. 강민우가 둑길 위에 섰다. 서울서 내려온 몸은 이 바닷바람을 한 번에 받아내지 못했다. 바람이 목 안쪽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기침이 먼저 튀어나왔다. 민우는 기침을 억지로 삼켰지만 삼킨 기침은 가슴에 박혀 더 오래 흔들렸다. 민우는 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공책은 낡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펼치면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났다. 종이 냄새는 회원에서도 익숙한 냄새였다. 다만 여기서 종이 냄새는 공부가 아니라 몫으로 이어지는 냄새였다. 민우는 공책을 펼친 채 갯벌을 바라봤다. 갯벌 위엔 길이 없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매 순간 바뀌었다. 물이 들면 길이 사라지고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겼다가 조금만 잘못 디디면 또 사라졌다. 민우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곳 사람들은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만드는구나. 그때 둑 아래쪽에서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쿵 하고 무게가 땅에 닿는 소리. 그 소리는 살림의 소리였다.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물동이를 어깨에 얹은 덕임이 둑 아래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무게를 견디는 걸음이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지만 허리는 꺾이지 않았다. 바람이 옷자락을 잡아당겨도 덕임은 바람을 따라가지 않았다. 바람을 등으로 받아냈다. 민우는 순간 공책을 덮었다. 덕임이 자기 쪽을 볼까 봐서가 아니었다. 덕임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민우는 이런 흔들림을 오래 참아본 사람이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으려면 기록이 필요했다. 기록은 마음을 붙잡는 줄이다. 덕임은 민우를 보지 않았다. 덕임에게 낯선 사람은 구경꾼이거나 변수였다. 구경꾼은 도움이 안 되고 변수는 위험했다. 덕임은 위험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 했다. 덕임은 둑길 끝 염전 창고가 있는 방향만 보고 걸었다. 오늘도 거기가 싸움터가 될 걸 알고 있었다. 덕임이 지나가자 민우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바람이 페이지를 넘기려 하자
민우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렀다. 종이는 얇았고 얇아서 더 잘 찢어진다. 사람 마음도 종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민우 머릿속을 스쳤다. 민우는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이곳은 말보다 어깨가 먼저 말한다. 적는 동안 멀리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염전 쪽이었다. 열쇠회관 공동 같은 말들이 바닷바람에 잘려 날아왔다. 말이 잘려도 뜻은 또렷했다. 뜻은 누가 가진다였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듣고 기침을 한 번 더 했다. 기침은 숨이 아니라 경고 같았다. 몸이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민우는 오래 있고 싶었다. 떠나온 곳에서 자꾸만 도망치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런 땅에선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땅은 사람을 붙잡는다. 끈적한 갯벌처럼. 민우는 공책에 또 한 줄을 적었다. 땅이 아니라 몫이 사람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러나 저 여인은 갈라진 틈에서도 버틴다. 민우는 다시 둑길을 걸었다. 발밑 황토가 바스락거렸고 옆에 갯벌은 훅 하고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민우는 바다를 봤다가 염전을 봤다가 다시 사람 사는 마을을 봤다. 마을은 낮은 집들로 이어져 있었지만 그 낮은 지붕들 아래엔 높은 욕심이 숨어 있었다. 둑길 끝 해원 마을 표지처럼 세워진 나무 팻말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로 해원이라 적혀 있었다. 글씨가 바닷바람에 마모되어 마지막 획이 조금 흐렸다. 민우는 그 흐린 획을 보며 생각했다. 이곳도 끝이 흐려질 수 있겠구나. 민우는 팻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다. 나는 이 짠내를 기록하러 왔다. 짠내가 눈물이 되기 전에. 민우가 공책을 덮는 순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섰다. 민우는 갈대가 일어서는 걸 보며 해원 사람들의 삶을 떠올렸다. 누워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이 땅의 법이었다. 민우는 기침을 삼키며 다시 걸었다. 해원 안쪽으로,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곳으로.